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 쭉 보고 있는데요. 매번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2020년 이외 기출문제부터 반대로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2020년 이외가 마지막에 우리가 상공회의소에서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문제가 바이블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1회 기출문제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회가 반복될 때마다 그만큼 5문제씩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과목이고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기억장치네요. 가상기억장치 시험 문제 계속 자주 출제되고 있었죠. 우리가 어떨 때 쓴다고 그랬나요? 우리 폰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서는 항상 맨 위에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었고요. 주격장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이렇게 여기에 이제 SSD라고 쓸게요. SSD가 이렇게 외부 기억장치가 있고요.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앱을 설치하면은 바로 이 SSD에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얘네가 주기억장치에 모두 다 적재가 돼야 된다. 모두 다 올라와야지만이 우리가 실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CPU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고 또 출력물을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10기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8기가예요. 이러면 프로그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 다 적재가 되지 못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게 기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컨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얘가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가짜로 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가상기억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램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죠. 플래시 메모리도 반도체인데 하드디스크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저장 매체나 저장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뭐 같은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여도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저장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페이지 단위로 쪼개는, 페이지는 어떤가요? A4 용지 크기가 딱 똑같죠?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하는 페이징 기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그멘트는 한 줄, 한 단어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그먼트 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를 변경해주는 사상이라고 하는, 한자로 하면 사상이고요. 영어로 하면 매핑입니다. 서로 맞춰주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매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 바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매핑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보조기억 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게 한다. 좀 전에 우리 8기가 메모리에 10기가짜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소 매핑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그멘테이션이든 페이징이든 얘네를 변경하는 그런 매핑, 사상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주기억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해서 시스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는데, 주기억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였죠? 캐시 메모리였죠. 그래서 CPU에서 자주 요청하는 내용을 캐시 메모리에 올려놓으면 주기억장치보다 빠른 캐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캐시 메모리도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상기억장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멀티미디어예요. 이것도 또 계속 반복되네요.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정지영상 또는 소리에 관련된 거,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 또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동영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MPEG, H264 머리에 떠올리면 앞에 기출문제 강의 본 거다. 안 봤지 너 영숙이. 앞에 거 보고 와라. 자, 대표적인 정지화상 표준으로는 손실시키는 거, 무손실시켜주는 거 두 가지 기법이 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JPEG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다 그랬는데, 이 손실 압축과 비손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이 있으면은 사람의 시각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그런 명암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0.00001mm의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작은 건 글씨가 뭉겨져 보여.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해가지고 용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손실 압축기법이에요. 무손실은 그런 게 아니라 걔네의 용량 자체를 압축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MPEG은요,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자, MPEG은 인텔에서 한 게 아니라, 요거 우리 뭐였어요? 무빙이라고 해도 되고요. 모션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 명칭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모션, 픽처스, 익스퍼트, 그룹에서 제정한 그런 국제 표준 형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MPEG-4고요. 그 중에서도 H264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방식입니다. 유튜브는 H264에서 살짝 달라. 그거보다 더 압축률이 좋은 자기만의 그런 코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산속에 가면 개울물 있죠? 개울물은 어떤가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줄줄줄줄줄 흐르죠. 이것처럼 서버에서 내가 영상을 재생하면, 유튜브에서 재생을 하면 그 영상을 다 다운로드 받고 재생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자마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씩 보내와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인터넷상에서 영상을 모두 다 100% 다운로드 받아야만이 재생이 됐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디빅스 이런 거 있을 때, 그지? 그때는 우리가 모두 다 영상을 100% 3기가짜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재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클릭하자마자 바로 재생이 되죠? 그걸 지원하는 게 바로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 자,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요, ASF, WMV, RAM 등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얘네들 맞습니다. 요건 MS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메타 파일 형식이고요. 요 파일이 요 안에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이건 리얼 오디오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걔가 리얼 오디오가 있었어요. 리얼 비디오 그런 거.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네,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기억하고 계시고요. 스트리밍도 기억하십시오. 종종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EBCD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문자 코드 방식 지금 매회 한 번씩 출제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어떻다? 맨 처음에 이 BCD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이에요. 이진화 10진 코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냥 BC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요, 요거 그때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놔뒀구나. 이렇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짓 비트는 항상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존 비트는 항상 2, 3, 4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총 얘 같은 경우는 6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고요. 이 친구는 7개, 얘는 8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유니코드는 존 비트와 디짓 비트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16비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니코드가 훨씬 더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겠죠.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존 비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형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는 00, 문자는 01, 특수 문자는 11 이렇게 두 자리로 표현한다든지 세 자리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BCD, 아새끼, 그 다음에 EBCD, 그 다음에 유니코드 순서 기억하시고 얘는 6, 7, 8, 16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 문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의 승수로 표현한다. 왜 2의 승수냐? 얘네는 비트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스위치가 2개가 있으면 얘를 둘 다 끈 상태, 하나만 킨 상태, 또 하나는 끄고 하나는 킨 상태, 또는 2개 다 킨 상태, 이런 상태에 총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가 스위치가 되면 총 경우의 수가 64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64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128글자, 그 다음에 EBCD는 2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 16비트인데 17비트로도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65,000개 또는 요거 2배가 되니까 12만 13만 개까지도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16비트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가 바로 EBCD예요. EBCD. 익스텐드, 이게 뭐야? 바이너리? 뭐야 이게 코드 데시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EBCD 이게 바로
확장 2주나 10진 코드로 BCD 코드를 확장한 것이다. 얘를 업그레이드한 녀석이다. 맞네요.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4비트의 존비트와 4비트의 디짓비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최대 64개 문자 표현 가능하다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얘네 비트 수에 따라서 BCD가 64개고요. 얘는 256개까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지? 자, 다음에 또 멀티미디어 문제예요. 자, 멀티미디어 용어 중에서 선택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특수효과를 뜻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게 어디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전설의 고향 구미호 아시나요? 그 구미호에서 어떻게 돼? 사람 얼굴이 갑자기 샥 변하면서 구미호로 확 바뀌지. 옛날에 고소영 배우가 우리가 구미호였잖아. 그 이쁜 얼굴이 갑자기 구미호가 되잖아. 맞아요? 그거 보셨어요? 정우성 배우랑 나오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고소영한테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또 그 터미네이터 2였나요? 거기 막 액체 터미네이터 나오잖아요. 걔가 막 몸이 막 바뀌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머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선 렌더링은 앞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모델링 해가지고 뼈대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표면에 질감을 주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안티 엘리어싱도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아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 뭐냐면 우리가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게 비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계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현상 되는 부분을 약간 이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계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거 다 출제됐던 아이들이야. 렌더링 나왔었죠. 안티 엘리어싱 나왔었죠. 모핑 나왔었죠.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블러링은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뿌옇게 만드는 거. 이거를 블러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이요. 다음 중 컴퓨터 통신과 관련해서 P2P예요. P2P의 원어는 뭐냐면 피어 투 피어예요. 이게 다른 말로 동등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세대 분들은 소리바다 아실 겁니다. 소리바다. 내 컴퓨터에 있는 mp3 다른 애한테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mp3 내가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즉 저쪽에 있는 아이가 친구 컴퓨터에 있는 mp3 파일을 저한테 받아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제가 서비스 서버고 내가 클라이언트예요. 반대로 내 컴퓨터에 있는 mp3가 저쪽으로 간다면 내가 서버고 제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서버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주는 걸 의미하고요.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잖아요. 뭔가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동등 연결, P2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이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뭘 쓰고 있나요, 여러분들? 토렌트 아시죠? 토렌트 알면은 다 아는 거지 뭐. 요걸 이용해가지고 막 영화 다운로드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것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불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단을 엄청 해대가지고. 자, 인터넷을 통해서 mp3를 제공해주는 기술 및 서비스이다 그랬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살짝 조금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선은 얘가 맞는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상영해주는 기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거? 이것도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드라고 해요. 멀티 유저 디멘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서비스해주는 걸 V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들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즘엔 머드라고 안 하지, 그치? 뭐라고 그래 이걸?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던데. 자,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돼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랬어요. 우선 소프트웨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야.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 같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무료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RGB나 알약 이런 거는 광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애드웨어로 볼 수가 있고요. 완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광고도 안 보면서. 뭐가 있을까?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완전 아무 조건 없이 보는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얘를 프리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목적으로 일부 기능을 제한시키거나 키를 입력해야 모두 다 쓸 수 있는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 있어요. 걔가 바로 뭐냐면 쉐어웨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는 오픈소스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선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돈 낸다고 그랬고 얘는 공짜고요. 이 오픈소스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코드를 다 공개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책을 출판을 했어. 그럼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저작권을 포기하고 모든 문서를 다 인터넷에 배포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바로 오픈소스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요. 안드로이드가 뭘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리눅스가 대표적인 초창기의 우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 외에 현재 많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반 사용자들은 별로 얘네 쓸 수가 없죠. 왜? 개발자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쉐어웨어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장벽을 하나 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를 하나 둬. 그래서 내가 이만큼 써보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얘를 결제하면 이 키를 메일로 전송해줘요. 그럼 키를 주면 나머지 기능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아이를 쉐어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데 요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데모 프로그램이에요. 데모 프로그램. 데모 프로그램은요. 아예 소프트웨어를 이것도 무료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어.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기능을 아예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배포합니다. 써보시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결제하세요. 그럼 제가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게 데모입니다. 이게 두 개 차이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애초에 배포할 당시에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배포를 하고요. 이건 데모예요. 얘는 쉐어예요. 얘는요, 아예 배포할 당시에 기능을 제거하고 배포해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 키가 노출이 되거나 크랙이 생기면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풀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특정 기능을 제외하고요. 돈을 낸 사람들한테만 메일로 파일을 전송을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대표적인 게 우리 어도브 프로그램들 있죠? 프리미어 이런 거. 이게 바로 두 가지를 모두 다 혼합한 형태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일부 메뉴가 안 눌리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요즘에는 일주일 사용해 보세요. 이걸 또 트라이얼 버전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해. 안 그러면 사용 차단이야.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각각 가지고 계시는 요약집 또는 교재 또는 기본 강의의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까지 제공된다. 이건 뭐야? 소스 코드까지 완전 오픈하는 거 바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리누즈 토발즈라고 하는 형님께서 개발자인데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당시에 유닉스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영체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하고요. 2009 되는 아이를 자기만의 저장소, 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소스를 2009을 공개했어요. 자기는 그냥 더 이상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소스 코드 공개할 테니까 이거 변경하고 싶은 사람 변경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악 달라붙어가지고 걔를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리눅스 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가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나올 때쯤 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건 그냥 썰이에요. BSD라고 해가지고 리눅스하고 비슷한 그런 운영체제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iOS예요. 리눅스 기반으로 쓰고 있는 게 얘가 뭐냐? 바로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에 뭐가 있다고? 바로 유닉스가 있다고. 이거 그냥 IT 상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소스 코드를 딱 열어보면 두 개가 비슷해. 착각할 수도 있어. 이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맥OS도 이 베이스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얘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얘는 내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중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개인 설정에서는요, 바탕화면의 배경, 창, 색, 소리 등에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시계,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 가젯 기능은 윈도우즈 7에서 이미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호기.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화면 보호기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전원 설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한다 그랬는데 이 가젯은 윈도우즈 10에서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요. 자,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리 윈도우즈에서 조합 키들 많죠? 컨트롤 F1, 컨트롤 ESC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컨트롤이 있어요. CTRL. 대소문자가 막 섞였네. 그 다음에 Shift가 있어요. Shift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펠링 맞지? 예. 우선은 컨트롤 기능은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복사할 때, 파일 복사할 때 얘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무조건 복사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덧셈 개념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Shift는요. 얘를 누르고 휴지통에 딱 던져봐요. 그러면 휴지통에 남지 않고 지워집니다. 얘는 이동의 개념이 있어요. 빼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기 보면서 또 이야기 드려볼게요. 마우스와 함께 사용해서 같은 드라이브 내에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우스와 함께 사용해서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동시에 선택할 때, 그죠?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파일 딱딱딱 찍으면 걔네 내가 선택한 것만 선택이 돼요. 맞습니까? 쉬프트 키 누르면 연속 선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우스와 함께 사용해서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킨다고요? 자,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쉬프트요. 그래서 얘가 잘못됐네요. 자, ESC 키와 함께 사용해서 시작 메뉴 열릴 수 있어요.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아이예요. 컨트롤 ESC. 요즘엔 많이 안 쓰지? 그지? 키보드 내에 기본적으로 윈도우 시작 메뉴가 있기 때문에 시작 키가 있어가지고 굳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 윈도우 키가 없었거든. 그래서 컨트롤 ESC로 많이 시작 메뉴를 열고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컨트롤 시프트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도스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윈도우즈처럼 이런 연결 프로그램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파일 열기로 그 파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바탕화면에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이런 파일, 그림 파일 있는 대로 더블 클릭하면 걔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죠? 이게 바로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즉 특정 확장자로 구분을 합니다. 파일에는 걔 특성을 나타내는 확장자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배웠던 JPG라고 하는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탕화면에 딱 갖다 놓으면 얘 A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럼 얘를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 이미지 뷰어가 딱 뜰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게 바로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글 파일 B라고 하는 HWP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이 실행되면서 이 파일이 열리겠죠. 예전에는 이게 없었다고 도스 시절에는. 이게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서나 그림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연결 프로그램은 제어판, 지금은 이제 설정이죠. 설정 앱 및 기능인가? 거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파일 선택하고 우클릭 누르면 연결 프로그램 메뉴가 뜨거든요. 윈도우 11엔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리기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연결 프로그램 변경이 있거나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찾으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을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회색 아이콘이야, 흰색 아이콘이야. 다른 뭐 한글이나 엑셀 파일 같은 아이콘이 안 생겨. 얘는 연결 프로그램이 없는 확장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확장자에 따른 연결되는 프로그램과 연결만 해주는 거지 파일이나 또는
프로그램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되셨죠? 이건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전자칠판으로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FTP예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이게 뭐야?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겁니다. 되셨죠? 이 FTP는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바로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맞습니다.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TP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하고 파일의 삭제 및 또 이동, 이름 바꾸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FTP 프로그램 이용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어너니머스가 뭐예요? 익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거예요. 즉 아이디가 없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익명 FTP는 FTP 서버에 계정이 없는 익명의 사용자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내가 제공하고 싶은 파일들이 있다. 그럼 아이디를 할당을 해서 아이디 접속 아이디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나 이런 거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로그인 안 하잖아. 여러분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파일 받나요? 아니죠. 앱손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을 때 여러분들 앱손 가입하고 다운받나요? 아니요. 그냥 다운로드 누르고 동의만 딱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되죠. 그때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 바로 FTP 방식이에요. 대용량의 파일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고객 지원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익명 FTP예요.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ASCII 모드로 전송한다 그랬어요. 자, FTP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얘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에 실행할 수 있어요. 서버에 있는 애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지. 자, 파일의 전송, 수신, 삭제, 이름 변경 다 할 수가 있어요.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번호인데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서버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웹 서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FTP 서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메일 서버도 같이 구성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IP 번호가 30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주소로 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야, 내가 웹 서버에 접근할 거야. 그럼 앞에 HTTP 이렇게 쓰겠죠. URL에다가. 난 파일 줄 거야. 그럼 FTP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난 메일 줄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메일 to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URL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각각 식별하기 위해서 URL 맨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줘요. 그래서 HTTP는 80번입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FTP는 21번이에요. 메일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것도 좀 출제가 됐는데 메일2는 안 나왔었고요. 근데 텔넷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텔넷이라고 하는 거는 2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런 포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택배를 받았는데 우리 집까지 오면 이게 내 건지 엄마 건지 아빠 건지 내 동생 건지 알 수가 없죠. 그 뒤에다가 어떻게 이름 쓰지? 그치? 그 이름 붙이는 게 바로 뭐다?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걔네를 식별하는 것과 같이 포트 번호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TP 서버란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응용 프로그램으로 QtFTP나 TurboFTP, RFTP, WS, 파일질라 이게 오픈소스였어요. 앞에서 잠깐 봤던 파일질라가 바로 오픈소스 방식이었습니다. 자, FTP 전송 방식에는요, 얘가 파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그램 파일이나 아니면 그림, 동영상 이렇게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달라요. 그걸 바로 바이너리 모드라고 그래요. 바이너리가 뭐야? 이진화된, 즉 프로그램으로 컴파일된 아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텍스트 모드는 메모장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올라가 보면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이거는요. 뭐예요? 네, 바이너리 파일로 바이너리 모드로 우리가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